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하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주장하는 하락 기간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2030년까지 하락세가 지속된다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2027년까지 하락세가 지속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20년 상반기까지 매수 기회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쇼킹 부동산의 하락 기간을 짧게 보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상승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락은 장기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 지역입니다. 자, 강남 지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하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2006년 말에 고점을 찍은 아파트 가격이 언제 바닥이었다? 2013년이 가장 바닥이었죠. 상승한 기간보다 하락한 기간이 2배 가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소유주들의 가격 방어 심리가 있습니다. 가장 집값이 비쌀 때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매물을 내놓을 때 그 가격에서 어지간하면 안 낮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수자의 가격 불안 심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 사면 또 급등하냐? 그래서 하락 초창기에는요, 수요가 어느 정도 조금만 가격을 낮추면 붙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예 거래가 완전 끊긴 상태에서 그 끝매끼리 싸움이 붙어야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가 붙기 때문에 초반에 하락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도시 입주가 좀 오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리적인 공급 증가가 일어나야 실제적인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신도시라는 게 솔직히 부동산 과열 대책 때 발표되면 거의 10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시장 하락에 대한 확신이 매수자, 매도자한테 강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으로 전망이 돼요. 왜냐면은 2007년 부동산 버블 시기와 지금 부동산 버블은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자, 2006년 당시 평균 전세가율은요, 35%밖에 안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전세 가격이 3억 5천만 원밖에 안 했다는 거죠. 지금은 전세가율이 57%까지 됩니다. 경기도 지역은 70%를 육박해요. 자, 전세 비중이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전세값 중위 가격마저도 굉장히 치솟은 상태라는 겁니다. 2008년 이후에요, 수도권 지역은 전세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데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012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인데 60%까지 올라가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사적 보증 SGI 서울 보증의 보증 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전세가율이 60%대에서 70%로 치솟으니까 이 보증 한도를 5억까지 올리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세입자의 전세 대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2017년 대비 거의 전세 대출 잔액 규모가 3배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 웬만한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다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전세 대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기준금리 변화가요, 전세 대출 금리 변화를 이끌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기준금리 변화에 전세 대출 금리가 빠르게 변하면서 전세 수요, 그리고 그것이 매매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급격히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요, 매매보다는 전세에 더 큰 영향을 우선적으로 주게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 폭락에서는요, 전세가 매매 시장에 영향을 못 줬는데 이제부터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과 이번에 집값 하락이 다른 이유는요, 장기간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기간 내에 하락하는 역전세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은 안 드릴게요. 자, 이 역전세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 영상은 저희가 뒤에서 링크를 달아 두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3기 신도시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때 하락하지 않을까? 그때가 제일 바닥이 아닐까? 물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기의 변수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단순하게 공급량 하나만으로 주택가격이 조정받기에는 지금 금리 변수가 너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시기의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데,
만약 2027년에 끼면 신도시가 입주하는데 기준금리가 낮다면은 3기 신도시가 입주해도 큰 충격이 일어나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3기 신도시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급증하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낮으면은 비선호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그것을 다 채워준다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봐야 됩니다. 최근 LH는요, 신도시 공급 물량을 나눠서 천천히 공급해요. 아직도 2기 신도시에서 다 입주가 안 된 이유는 이렇게 물량을 나눠서 장기간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처럼 한꺼번에 공급할지 2기 신도시처럼 나눠서 공급할지 아직 3기 신도시의 공급 정책은 나온 건 없지만, 지금 LH의 추세 흐름상으로는 나눠서 공급할 가능성이 커요. 그것이 LH의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 지역 공급 상황도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026년부터는요, 서울 지역 공급 부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서울 지역의 공급을 떠받들고 있는 게 5층 이하의 재건축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저층 재건축 시대가 끝나고 고층 재건축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고층 재건축은 실제적으로 순증 효과도 적고요. 또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오랜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3기 신도시 입주했다는 집값 하락 가능성은요, 제가 볼 때는 2026년은 되어야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때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저는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애들은 금방 커요. 자,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다 사귄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 하면 굉장히 이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2027년 이후에 뭐 분양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서 이주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때가 집값 가장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솔직히 가족들의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는 효과적이다 보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이제 잠재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도 하지만요, 본연의 목적은 가족의 보금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진바닥을 잡기보다는 적당히 하락했을 때 잡고 가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에 단기 하락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요, 쇼킹 부동산은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금리 상황이 제 상식선에서 볼 때는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죠. 먼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증가, 그리고 급격한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부분도 있죠. 지금 이거 좀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서비스 PMI 지수 예측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53 수준으로 떨어졌죠. 미국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9%로 판매도 이제 소비적인 측면도 약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금리 인상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중립금리 수준까지 도달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고금리 상황이 계속 뭐 몇 년간 장기간 이어진 게 아니라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진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부채 규모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긴축이 진행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EU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금리 인상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를 낀 국가의 기업이나 정부나 가계에서 문제가 100% 확률로 발생하고, 그것이 외환위기 또는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개 국가에서 발생하면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면서 대륙의 위기로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위기가 나오잖아요. 원자재 가격부터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금리 정책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기 발생 이후에 저금리 정상까지 최대 1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장기간 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상 과정 이후에는 다시 저금리가 될 것이며, 그 저금리 환경은 다시 부동산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요. 현재와 같이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기준금리가 크게 치솟잖아요. 이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올 겨울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것이고 이런 상황이 2024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 조정될 때 언제가 가장 바닥이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이때 급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라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락장에서 매수하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지간한 강 큰 사람 아니면 접근을 못해요. 왜? 매수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주식과 차원이 다르게 수억에서 10억 넘는 금액의 고가주택 매수할 때 하락장에서 살 수 있을까? 지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교과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흐름과 제도라는 것은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꼭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